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이고 2달 전에 결혼을 한 신혼이자 새댁인 여자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엔 좀 주책맞아 보일 수 있는데 결혼을 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건 줄 알았다면 더 빨리 결혼을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망설였나 후회가 밀려오는데요. 그만큼 저는 평범한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저는 한순간도 평범하게 살지 못했거든요. 처음엔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또 저희 엄마가 사고로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걷는 게 살짝 남들과 달랐는데 그런 엄마를 가졌다는 이유로 저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늘 혼자였고 어쩌다 친구를 만들게 되면 이 친구가 언제 마음을 바꿔 저에게 상처를 줄까 늘 두려워서 그 친구 사이도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어린 마음에 저희 학교 생활은 늘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철이 빨리 들어 엄마가 걱정하는 게 싫었는데 그래서 항상 마음에도 없는 씩씩한 척을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철이 든 것과 별개로 왜 나만 이렇게 세상의 모든 불행을 떠안고 태어났을까? 남몰래 불만도 많았는데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었죠. 저도 다른 평범한 아이들처럼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엄마는 저런 사람일까? 말은 안 했지만 엄마가 싫었어요. 그러다 사춘기가 왔고 저희 엄마는 제가 착해서 사춘기도 없이 지나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저는 누구보다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냈어요. 그땐 태어난 것 자체가 불행의 시작 같아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제가 이렇다는 걸 엄마한테 보일 수는 없었는데 엄마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희 못된 마음을 엄마에게는 차마 비칠 수도 없었는데 참고로 저희 엄마는 그야말로 K 장녀로 어린 시절부터 고생이란 고생은 전부 한 사람이었어요. 없는 집에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부모가 부모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집에 첫째로 태어난 것이 엄마의 숙명이었죠. 외할아버지는 그야말로 남봉꾼 중에 남봉꾼이라고 했어요. 자기 가정은 돌보지 않고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찝쩍거리며 외할머니 속을 썩였다고 했는데 그런 이유로 외할머니는 자식을 넷이나 낳았음에도 자식과 집안일을 나몰라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저희 엄마가 어린 동생을 셋 키우다시피 했는데 저희 엄마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음에도 이모 셋은 전부 대학을 보냈을 정도로 동생들을 잘 건사했어요. 한마디로 이모들은 순전히 저희 엄마의 희생의 결실이었는데요. 심지어 셋째 이모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런 고모까지 저희 엄마가 가해를 붙여 대학에 보낼 정도로 저희 엄마는 동생들 대학 진학에 누구보다 진심이었어요. 그만큼 저희 엄마는 그때 당시에도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이었는지 여자도 무시당하지 않고 살려면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본인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했으니 그게 한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저희 엄마도 현실에 결코 굴복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바쁘고 고된 생활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는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 과정까지 마치셨어요. 그러니 주변에서 저희 엄마더러 독하다고 했다는데요. 그런 엄마의 원래 목표는 고등학교 공부까지 마치는 것이었죠. 자기도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럴 돈도 시간도 없어 거기까지만이라도 하자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엄마는 그 목표마저도 이루지 못하셨어요. 그때 당시 이모들이 대학에 전부 다니고 있었기에 그 학비를 벌어야 해서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모들이 이런 희생을 모르지 않아 늘 제일 큰 언니인 저희 엄마를 많이 위해주고 자기들이 성공해서 보답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애석하게도 그걸 진짜로 지키는 이모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괘씸해서라도 그런 동생들을 미워할 만도 한데 저희 엄마는 그러지도 못하는 착해 빠진 사람이었고 또 어릴 때부터 머리가 비상해 장사 수완이 좋았기에 그때 번 돈을 이모들 시집 보내는데 다 써버려 정작 우리 집은 늘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 어린 제가 봐도 이모들이 좋아 보일 리가 없었는데요. 결국 이모들은 모두 대학까지 나와 시집도 잘 가고 부자 사모님 소리 들으며 잘 사는데 우리만 늘 무시당하고 가난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그런 희생에도 불만이 많았는데요. 저희 엄마는 무슨 자신감인지 자기가 한 희생이 결국엔 다 돌아올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세상이 그렇게 다 뿌리 내린 대로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적을까요? 그리고 저희 엄마의 호언장담은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모들은 자기들 잘 사는데 급급할 뿐 자기들을 위해 희생한 저희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더군요. 그럼 그제라도 정신 차리고 저희 엄마도 세상을 좀 이기적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무슨 천성인지 저희 엄마는 자기 코도 석자면서 늘 어려운 사람은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앞서 말한 대로 불편한 저희 엄마 다리도 그런 거였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그렇게 남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둔 사람은 속이 터진다는 걸요. 그리고 여기서 그 가족은 바로 저였는데 자기 입속을 생겨도 시원찮은데 남까지 챙기고 있으니 저는 그런 엄마가 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게 대책 없이 착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그래서 공부를 죽자 살자 하기로 마음먹었죠. 공부로 성공을 해서 집을 떠나 엄마처럼은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목표 때문인지 저는 공부를 제법 잘하는 애였는데 그런 저의 마음이 나빴던 것인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람이 어찌나 미련하게 참았는지 병원에 갔을 때는 너무 늦은 말기라 했는데 그땐 어린 마음에도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나이에 아빠를 사고로 잃었기 때문에 엄마와 둘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미우나 고우나 저한테 가족은 엄마밖에 없었는데 그런 엄마가 하루아침에 위암 말기라고 하니 제가 나쁜 마음을 먹어 하늘에서 벌을 주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도 자기 아픈 것보다 제 걱정을 더 많이 했는데 그때도 바보처럼 저는 엄마한테 화만 내는 한심한 딸이었죠. 엄마는 제발 남 걱정 좀 하지 말고 자기 걱정 좀 해. 이게 뭐야? 몸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암에 걸리고 나는 어떡하라고. 미안해. 우리 애진이 마음 아프게 해서 엄마가 정말 미안해. 됐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애진아, 엄마가 애진이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우리 딸밖에 없어. 엄마가 돈 번다고 바빠서 우리 딸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정말 미안해. 저는 목이 메어서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더 화를 낼 수도 없고 괜찮다는 말은 하기 싫었는데 그러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탁 막혀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게 저와 엄마의 사이에는 잠깐의 침묵이 있었는데 그때 희미하게 엄마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분명 제가 듣지 못하게 하려고 최대한 핸드폰이랑 떨어져 울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도 조용해서 저는 그 소리를 전부 듣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도 눈물이 터지고 말았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매일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희 엄마를 데려가지 마시라고. 그동안 속으로 엄마를 미워하고 나쁜 생각을 한 거 전부 잘못했고 그 벌은 제가 받을 테니 착한 우리 엄마는 데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매정한 하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보란 듯이 저에게 벌을 내리듯 저에게서 저희 엄마를 뺏어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는 그 3일이 저는 너무 힘들었네요. 상주로 빈소에 앉아 있었는데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마 저희 엄마 염을 할 때는 그걸 다 볼 수 없었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해서 한참 뒤에 깨어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 어찌어찌 발인까지 끝난 뒤 이모들과 저는 막내 이모 집에 모였는데 그건 이제 저의 거처 문제를 의논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남긴 유산은 없이 저만 남겼으니 이모들이 꽤나 골치가 아픈 얼굴이었죠. 하긴 그건 저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다들 시집가서 자기들 가정 꾸리고 사는데 사춘기 조카인 저를 거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모들 모두 저희 엄마 덕에 대학 나와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나중엔 서로 저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목소리까지 높여가며 싸우는데 가관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시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잘 알 수 있었는데요. 어쩌면 나는 어디를 가든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겠다는 것쯤은 알겠더라고요. 진짜 어른이 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화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누구 덕에 그렇게 잘 먹고 살고 있는 건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죠. 하지만 그 순간 어느 이모도 자기들이 조카한테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다 엄마의 바로 아래 동생인 첫째 이모가 하는 수 없다며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주자는 소리를 했는데 저는 그때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 공포에 떨었어요. 찬밥을 넘어 고아원에 가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저희 이모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배다른 남매인 막내 삼촌이었죠. 막내 삼촌은 제주도 어디 구석진 곳에서 자연인처럼 산다고 얘기만 들었었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는 자기 동생이라고 종종 저한테 삼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장례가 치러지는 내내 삼촌이 보이지 않아 오지 않으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내 이모네 집으로 올 줄은 몰랐어요. 그건 이모들도 마찬가지인 듯 적지 않게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네가 여길 왜 와? 왜긴 쟤도 와야지. 큰언니 장례 치르는데 쟤만 빼? 뭐야? 막내 네가 불렀어? 언제 불렀는데? 아니, 너 쟤 연락처 알고 있었어? 야, 오려면 장식 때 왔어야지. 장례 다 끝나고 오는 게 어딨냐? 내가 늦게 연락했어. 뭐 좋은 얼굴이라고 3일 내내 봐. 그리고 애진이 쟤 누가 데려갈지 의논해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사람이 빠졌더라고. 그래서 엊그제 연락했지. 우리 집으로 오라고. 야, 이 기집애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쟤한테 연락을 하냐?
제가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그래도 막말로 여기서 솔로인 사람은 병우 쟤밖에 없어. 애진이 입장에서도 고아원에 가는 것보다는 병우한테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래도 큰언니는 병우 쟤 많이 챙겼잖아. 그리고 병우 쟤도 큰언니 위해서 뭔가는 해야지. 지 때문에 언니가 다리 다쳐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는데. 야, 그 입 안 다물어? 그야 큰언니가 오지랖을 떤 거지. 그래서 뭐? 그 대가로 쟤 데려다가 키우라고 하려고? 왜? 지금 우리 중에 쟤 데려갈 사람 없잖아. 작은 언니, 선자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야. 작은 언니가 애진이 데려갈 것도 아니잖아. 그럼 언니는 고아원에 맡기는 게 낫다는 거야? 그래, 고아원이 낫지. 쟤가 다 큰 기집애를 어떻게 키워? 난 쟤 못 믿어. 웃기고 있네. 자기도 못 키운다고 했으면서 누굴 믿고 누굴 못 믿어? 하여간 뭐가 됐든 빨리 결정해. 나는 우리 남편 눈치 보여서 절대 못 데려가고, 나는 나만 아니면 어디든 찬성할 테니까 빨리 정해. 나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집이 제일 작은 거 알지? 그럼 인간적으로 나는 빼줘야지. 나도 나만 아니면 상관없으니까 작은 언니랑 손자랑 빨리 결정해. 참, 어떻게 된 사람들이 저랑 삼촌을 면전에 대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눈동자만 굴리면서 이 상황을 그냥 지켜만 봤어요. 그러자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두 주먹을 부르르 떨던 삼촌이 제 손을 덥석 잡았는데요. 그러면서 더 이상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 자기가 저를 키울 거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저에 대해 그리고 자기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무섭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한순간 또 싸움이 일어날 것처럼 분위기가 살벌해졌는데 첫째 이모가 헛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가 쟤를 키운다고? 너 설마 그 대가로 우리한테 얼마씩 뜯어가려는 거 아니지? 뭐야? 언니는 그 걱정 때문에 반대한 거였어? 나는 또 뭐라고? 설마 제가 그럴까? 야, 내내 혼자 잘 살다가 네가 부른다고 제가 여길 순순하게 왔을 것 같아? 쟤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지. 너는 진짜 그 머리로 어떻게 대학을 갔냐? 따지고 보면 네가 애진이 데려다가 키워야 해. 너 언니가 가외시켜줘, 취직시켜줘. 네 앞길 다 터졌는데 너는 양심도 없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내가 언제 가외시켜달라고 했어? 취직시켜달라고 했냐고. 큰언니가 나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서 그런 거지. 됐어. 알겠으니까 고아원에 보내던지 해. 정말 듣자 하니까 성질 뻗쳐서 못 들어주겠네. 누나들 똑똑히 들어. 나 애진이 데려가는 대가로 돈 요구할 생각 없고 애진이 고아원에 보낼 마음은 더더욱 없어. 막내 누나가 늦게 연락해서 지금 올라온 거지만 누나들이 이러고 있을까봐 서둘러서 온 거야. 정말 인간들이 왜 그렇게 못됐냐? 큰 누나 덕에 사는 주제에 애진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나는 부끄러워서 애진이 데리고 갈 거야. 그리고 내 딸로 최선을 다해서 애진이 하고 싶은 거 다 시키고 그렇게 키울 거야. 어머? 쟤가 뭐라니? 너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지? 쟤 중학생이야. 앞으로 돈 들어갈 게 천지라고. 아무튼 네 입으로 우리한테 돈 얘기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 말 지켜라.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누나들한테 각서 하나씩 써주고 가. 그래 좋아. 까짓 거 써줄게. 대신 누나들도 나한테 각서 써서 줘. 지금 이 순간부터 나나 애진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모들은 삼촌의 말에 뭐가 그렇게 웃긴 건지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그리고는 기꺼이 써준다며 자기들도 바라는 바라고 했는데 그때는 저도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치밀어 꼭 성공해서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제 손을 더 꼭 잡는 삼촌의 손이 느껴졌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삼촌도 그때 겨우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모들 보기 싫어서
남처럼 살고 있는 거였는데 어쩌면 나이를 처먹어도 그 인격은 달라지지 않는 건지. 저만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 집을 엎어버렸을지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은근히 그러길 바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삼촌과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고 철없이 그게 신기해서 설레었는데 같은 나라인데도 다른 나라로 이민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사는 제주도 생활은 저에게 이민 생활과 다르지 않았는데 그래도 삼촌이 살뜰하게 저를 챙겨줘서 외로움은 모르고 살았어요. 때때로 엄마가 그립고 보고 싶어 울적해질 때도 많았지만 삼촌이 있어 그런 허전한 마음도 어느 정도는 채워질 수 있었죠. 그리고 삼촌은 제주도에서 못하는 일이 없는 만능 청년이었는데요. 동네 분들이 어찌나 저희 삼촌을 의지하는지 거짓말 조금 보태서 그 동네는 저희 삼촌이 없으면 안 돌아갈 것만 같았죠. 그래서 저의 제주도 생활은 이런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전에는 없던 추억이 제법 많았어요. 저희 삼촌은 배도 타고 산도 타고 목수 일도 하고 또 전기나 수도 같은 설비 일도 하며 돈을 벌었는데 저도 종종 그런 삼촌을 따라 나서기도 했거든요. 저는 삼촌을 도와주러 나간 거였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적은 없고 그저 삼촌이 하는 것을 보고 감탄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러면 조카의 반응에 삼촌은 신이 나서 무리하다 밤에는 파스 신세를 면하지 못했는데 그때 파스를 붙이는 담당은 바로 저였죠. 나중엔 눈 감고도 붙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루하루 쌓이니 추억이 되었고 또 삼촌이 비교적 작은 규모의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밭일을 같이 하면서 나중엔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콤비가 되었어요. 그렇게 농사지어 수확한 채소는 우리가 맛있게 먹고 남는 건 장에 나가 팔기도 했는데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제가 장사를 곧잘 하더라고요. 이건 삼촌이 인정한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삼촌과 농사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그때 생각났죠. 가끔 제주도에서 올라온 당근이나 무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삼촌이 농사를 지어서 보내준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때 저희 엄마가 네 삼촌은 못하는 게 없어 라고 했는데 배다른 남매라고 하지만 삼촌과 엄마는 참 많은 것이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삼촌이 좋았던 걸지도 모르겠는데 저를 고아원에 갈 뻔한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해준 삼촌이 저에겐 생명의 은인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삼촌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고 공부도 알아서 열심히 했는데요. 솔직히 학원은 가고 싶어도 꿈도 못 꿨어요. 그냥 문제집을 풀고 다 푼 문제집은 지워서 또 풀고 그러다 운 좋으면 선생님한테 프린트 같은 것도 받아서 풀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중학생은 잘 없었기에 성적은 좋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저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아는 선생님들이 저를 알게 모르게 많이 챙겨주셨는데 그 덕도 많이 받고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그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역시 학원에 가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 말고도 모의고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고 학원에 다닌 애들은 그런 것도 대비해서 배웠는지 술술 풀기 시작하는데 저는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오지 않는 짜증스러운 일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이건 공부 전략 싸움같이 느껴졌는데 학원 선생님들은 입시 전문가들이니까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죠. 그러다 딱 한 번 삼촌한테 학원 얘기를 했었는데 학원비가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 말하고는 바로 후회가 됐는데 삼촌은 단번에 알겠다고 어디 학원에 가고 싶은지
자기한테 얘기만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정말 그래도 되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는데, 그러자 삼촌은 야 임마, 내가 한 입으로 두 말 하겠냐? 그리고 아무리 삼촌이 힘들어도 네 학원비 정도는 끄떡 없어. 나는 너 학원 다니는 거 싫어하는 줄 알았지. 으이그, 그걸 지금까지 말을 못하고 끙끙 앓았던 거야? 라며 제 머리를 콩 하고 쥐어 박았는데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아니, 애당초 삼촌이 아프게 하지도 않았죠. 삼촌은 저를 데려온 그날부터 저를 정말 자기 딸처럼 키웠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어디 가서 저런 큰 딸을 데려왔냐고, 사실은 육지에서 사고치고 제주도 들어온 거 아니냐고 농담을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삼촌은 맞다고 자기 딸이라고 자기 봐서 많이 예뻐해달라고 너스레를 떨었는데, 그 덕에 저는 동네에서 어르신들에게 예쁨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삼촌 부르는데도 제가 아빠라고 차마 부르지 못해 그러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엄마에 대해 묻는 분들도 많았는데, 제가 엄마는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더니 졸지에 저희 삼촌은 사별을 한 싱글데디가 되어버렸어요. 장가도 가지 못했는데 제가 정말 삼촌의 혼삿길을 제대로 막은 거죠. 그도 그럴 게 저는 삼촌 좋다는 여자는 많이 봤어도 삼촌이 연애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저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저도 눈치가 백단인데 그걸 모르지 않았죠. 하지만 이젠 저한테 보호자는 삼촌밖에 없었으니 삼촌을 다른 여자한테 뺏기고 싶지 않았는데요. 어린 마음에 또 버려질까 그게 무서웠어요. 삼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꼭 저를 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막말로 친딸도 아니고 저는 조금 있으면 20살이 되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저도 삼촌한테 미안한 짓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 합격해 서울로 가게 되었을 때는 혼자 남겨질 삼촌이 걱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삼촌, 이제 나도 없으니까 여자도 만나고 연애도 해 라고 삼촌을 엄청 생각해주는 척 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못됐었죠. 이제 나는 서울 가니까 삼촌이 여자를 만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도 삼촌이 결혼하는 건 생각만 해도 싫었어요. 삼촌은 그냥 저만의 보호자로, 내 아빠로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후회하지만 그땐 저에게 삼촌은 그런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만큼 삼촌이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또 아낌없이 지원해주면서 키웠는데, 서울에 나름 이름 있다는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것도 순전히 삼촌의 공이었죠. 저희 엄마가 이모들한테 했듯 삼촌이 저희 엄마처럼 저한테 희생해준 거였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이모들과는 다르게 저는 삼촌에게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정말 미친 듯이 했죠. 대학 등록금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것도 1년에 2번씩이나 내야 하는데, 저는 장학금을 받아서 삼촌한테 그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아니,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으니 대학 신입생 시절 추억 따위는 저에게는 딴 세상 얘기였는데요. 그래도 사랑은 찾아오더군요. 제가 주말이면 학교 근처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만났어요. 같은 학교에 공대를 다니는 저보다 2살 많은 오빠였는데 그냥 처음부터 좋더라고요. 저한테 잘해주는 그 뻔한 친절도 좋았고, 제가 무겁거나 곤란할 때 슈퍼맨처럼 나타나 저의 어려움을 착착 해결해 주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만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도서관이나 식당 같은 곳에서 우연히 만나기라도 하면
무슨 연예인을 만난 것처럼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제가 또 친구가 없다 보니 그 오빠를 만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티나게 좋아한 것 같아 살짝 억울한데 그만큼 저는 그 오빠가 좋았어요. 저랑은 정반대로 친구도 많고 말도 잘하고 잘 웃는 그 오빠를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제 얼굴에 미소가 걸렸는데 하루는 그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예진이는 웃는 게 참 예뻐. 주변에서도 그런 말 자주 듣지? 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한가하게 코미디의 프로를 본 적도 없었고 그저 웃을 때는 삼촌이랑 농담 따먹기 할 때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웃는 게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원래 잘 안 웃는데 오빠가 재미있어서 웃게 된다고 말했는데 제 말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그 오빠가 신이 나서 그럼 자기가 자주 웃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었어요. 혼자 타지 생활을 하면서 외롭지 않았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돈도 벌어야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했기에 연애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막상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니 그건 제가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자꾸 가는데 공부가 될 리가 없었죠. 그리고 그 오빠도 저랑 같은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확인했을 때는 삼촌에게 미안하지만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도 그럴 게 저한테 첫사랑이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실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하루 종일 기분이 붕붕 떠 있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 사람 생각만 났는데요. 다행히 우리가 같은 학년이라 함께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가끔은 데이트도 하면서 어찌 보면 이상적인 대학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성적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삼촌한테 가장 먼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걸 이야기했을 때는 삼촌이 초흥분 상태로 내일 당장 서울로 올라와 남자친구가 어떤 놈인지 보겠다고 난리였는데 제가 겨우 말렸어요. 그러자 삼촌은 우리 서로 이성 친구 안 만나고 우리 둘이 평생 사는 거 아니었냐고 농담을 했는데 그때 콕 하고 양심이 찔리더군요. 그래서 삼촌한테 지난날 연애도 못하게 한 걸 늦게나마 사과했죠. 야, 치사하다. 지 남자친구 생겼다고 이젠 삼촌 필요 없다 이거지?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내 조카가 푹 빠졌지? 원래 내 조카는 삼촌 바라기였는데. 설마 난 그런 적 없는데. 그리고 자꾸 놈이라고 하지 마. 아쭈, 삼촌 앞에서 그놈 편을 들겠다? 자꾸 그래? 그리곤 그때 내가 어렸잖아. 지금 생각하니까 미안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삼촌도 연애해. 삼촌 좋다는 여자 많잖아. 야, 그때가 언제야? 이젠 다 늙었는데 어떤 여자가 나를 좋다고 하냐? 인젠 너도 똑같이 당해봐. 삼촌은 절대 인정할 수 없어. 헤어져. 진짜야? 농담이지? 아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무섭게 해. 내가 사오라서 얼마나 외로웠는데. 그리고 내 입으로 말하는 건 그렇지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삼촌만큼.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나 만나면 안 돼. 안 되겠다. 삼촌이 가서 확인을 해야겠어. 원래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안다. 딱 기다려. 삼촌이 금방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날아갈 테니까. 삼촌은 제가 말리고 또 말렸지만 결국에는 정말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그놈을 보여달라고 시끄럽게 굴었는데 하는 수 없이 남자친구를 호출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일이 생길까봐 평소에도 남자친구한테 삼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 제가 삼촌이 왔다고 연락을 하니 바짝 군기가 들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무슨 군대 선임이라도 만난 듯
아주 큰 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진이 남자친구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라고 90도 인사를 했는데 덕분에 아주 쪽팔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점이 저희 삼촌한테는 꽤나 좋은 인상을 남겼는지 이에 뒤질세라 큰 소리로 그래, 반갑다. 나는 애진이 삼촌이야. 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두 남자를 거기에 두고 도망쳐버렸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서먹해져서 금방 저한테 연락을 할 줄 알았는데 그 후로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두 사람은 제 연락도 받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덕분에 저는 학교 근처를 이잡듯이 돌아다니며 그 두 사람을 찾아 헤매었는데 남자친구의 친구가 학교 근처 PC방에서 남자친구와 어떤 아저씨를 봤다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둘이 아주 영혼의 단짝처럼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눈썹이 휘날리게 그 문제의 PC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정말로 남자친구와 삼촌이 게임에 푹 빠져서 놀고 있었는데 저는 말없이 그 두 사람 뒤에 서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했어요. 아니, 삼촌이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데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없는 그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젠 둘이 호영호재 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그날 저녁 술도 마시고 둘은 헤어지기 싫다고 제 자취방까지 함께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술을 연거푸 먹는데 제가 삼촌한테 이럴 거면 뭐하러 올라왔냐고 소리를 빽 질렀죠. 그러자 두 사람이 놀랐는지 일제히 저를 쳐다봤는데 둘 다 눈이 풀려 있더군요. 쟤 성깔 있어. 내 조카라. 아까는 말은 못했는데 너 옳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 에이, 아니에요. 애진이 착해요. 똑똑하고 잘 웃고 얼마나 예쁜데요. 사실 제가 애진이 처음 보고 반했다니까요. 오, 자식 남자답네. 너 화끈해서 마음에 든다. 너 정도면 내가 우리 애진이 맡길 수 있지.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애진이 아끼고 사랑할게요. 근데 이 집에는 오늘부로 발들이지 마라. 내 조카 집에 아무리 남자친구라도 들락날락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 대신 내가 있을 땐 괜찮아. 정말입니까? 그럼 자주 오세요. 애진이가 저 여기 못 오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불결해 보이나요?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다. 둘이 언제 그렇게 친해진 거야? 같이 PC방 가서 도대체 뭘 했어? 뭘 하긴 PC방 가서 게임했지. 그리고 남자는 같이 게임하고 술 먹으면 어떤 놈인지 파 끝이야. 근데 성민이는 애가 너무 착해. 의리도 있고 잘생겼고 꼭 젊은 날에 나를 보는 것 같네. 아까는 거울인 줄 알았어. 저도요. 저도 우리 둘이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애진아, 아니야? 아니야. 둘이 아주 다르게 생겼거든? 뭐 어찌됐든 삼촌 마음에도 든다는 거지? 나 안 헤어져도 되는 거 맞지? 그래. 대신 연애에 정신 팔려서 학생 본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저 위에서 우리 누나가 보고 있다. 너도 명심해. 네가 어디서 뭘 하든 우리 누나가 너를 보고 있어. 삼촌은 무섭게 그런 말을 왜 해? 하물며 내가 삼촌이랑 엄마한테 부끄러운 짓 하고 살까 봐. 나야 한애진이라고. 그래, 내 하나뿐인 조카, 딸 한애진. 언제 이렇게 커서 남자를 닮았나? 곧 결혼하겠다고 하겠네. 삼촌 서운해서 어쩌냐? 서운하긴. 그래서 삼촌도 연애하라고. 이젠 내가 싫다고 안 한다니까? 치사한 기집애. 제가 저런 애야. 지는 나더러 연애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젠 지 연애한다고 나더러 연애하래. 이제 와서 내 좋다는 여자가 어딨다고. 왜요? 삼촌 정도면 너무 훌륭한데. 우리 누나 소개시켜드릴까요? 우리 누나 저보다 3살 많은데.
이씨, 야, 너 빨리 자. 알겠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나이를 많든 적든 정신 연령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은 다음날 해장까지 같이 하고 남자친구는 수업이 있어 눈물을 글썽이며 헤어졌는데 둘이 번호도 교환하고 사진도 찍고 누가 제가 아니라 보면 둘이 사귀는 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겨우 떨어지고 저는 삼촌과 함께 김포공항을 향했는데 그때 삼촌이 아주 멀쩡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성민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남자는 다 믿는 거 아니다. 아니다 싶으면 미련 갖지 말고 바로 차버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삼촌한테 얘기하고. 뭐야? 둘이 아까는 헤어지기 싫어서 생쇼를 하더니 아까 그건 연기한 거야? 그럴 리가. 그래도 사람을 어떻게 한 번 보고 아니? 물론 삼촌 눈에는 여러모로 괜찮은 애인 것 같아서 마음 놓고 가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오빠 좋은 사람이라고. 오빠? 언제 우리 애진이한테 오빠가 생겼나? 아무튼 예쁘게 만나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 삼촌은 널 믿지만 그래도 노파심해. 렴렴아, 나 삼촌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공부도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 들어갈 거고 연봉도 많이 받아서 우리 삼촌 호강시켜 줄 거니까 딱 기다려. 와우, 듣기만 해도 너무 든든하다. 조카 키우길 잘했네. 삼촌 간다. 밥 좀 잘 챙겨 먹어. 얼굴이 그게 뭐냐? 나중엔 얼굴이 아주 없어지겠다. 삼촌 또 올게. 얼른 들어가. 삼촌 잘 가. 삼촌도 건강 잘 챙겨. 전화할게. 저는 삼촌과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엄마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엄마가 살아있다면 엄마는 지금 저보고 어떤 말을 해줬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엄마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날은 하루 종일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 저에겐 삼촌이 엄마 대신이고 또 아빠 대신이었는데 그래서 더 삼촌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삼촌을 만난 뒤 남자친구 역시 삼촌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며 하루 종일 저희 삼촌 얘기만 했는데요. 비밀이라고 하면서 삼촌이 제 얘기를 하면서 살짝 눈물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자기한테는 조카 이상 딸 같은 애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저는 남자친구 앞에서 아이처럼 펑펑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누군가 앞에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남자친구한테 참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남자친구는 그런 제 마음을 아주 소중하게 배려해줬는데 그렇게 예쁘게 연애를 하다 보니 어느덧 대학 4학년이 되었어요. 둘 다 취업이라는 큰 산을 넘기 위해 무진장 노력했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H모 대기업 입사에 성공했고 남자친구는 애를 좀 먹긴 했는데 졸업 후 봄이 지나고 나서야 유명 IT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제가 3달은 먼저 사회인이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입사가 확정이 되지 않아 마음껏 기뻐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3달 동안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마음을 졸이며 합격 소식만을 기다렸는데 남자친구가 합격했다고 했을 때는 제가 입사한 것보다 더 많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사회초년생이고 회사가 다르다 보니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연애 기간이 길었던 저희도 그때는 살짝 위기가 왔어요. 어쩐지 서로에게 소홀하다는 서운함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헤어지고 싶을 정도로 남자친구가 싫은 건 아니었는데 솔직히 남자친구의 마음이 변했을까봐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 조바심이 제 마음을 자꾸만 힘들게 했는데 하루는 저만 이러는 것 같아 남자친구한테 투정을 부리기도 했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절대 그런 일 없다며 자기는 저랑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며 자기를 기다려달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그게 저에게는 프로포즈와 다르지 않았어요.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너무 기뻤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계속 함께하는 그런 상상을 종종 했었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만 같았어요. 결혼하면 어쩌면 그때는 나도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한 푼 두 푼 결혼할 때 쓰려고 돈도 잘 안 쓰고 모았죠.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고 3년하고도 4개월이 지났어요. 벌써 연애를 시작한 지도 6년이 지났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 언제인지 기억하냐며 바로 오늘이라고 저에게 프로포즈 반지를 건네주더라고요. 그 기분이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너무 기뻤는데 이제 혼자가 아닌 둘이라는 게 하늘을 날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삼촌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삼촌도 드디어 이제 하냐며 언제 한번 둘이 제주도에 오라고 씨암탉 대신 치킨에 맥주를 마시자고 했어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정식으로 인사를 간다고 저와 남자친구는 제주도에 갔고 제주도에서 2박 3일 내내 삼촌과 셋이 낚시도 하고 수영도 하고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대망의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그다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 다 안 계시고 엄마의 이복 동생인 삼촌 손에 자랐으니 그런 걸 이해해 주실까 겁이 났는데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물론 남자친구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며 자기가 이미 불편한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다 얘기했다고 했는데 제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치고 있었죠. 하지만 예비 시부모님을 보는 순간 그랬던 제 마음은 한순간 평화를 되찾았는데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너무 반갑다며 저를 품에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예비 시아버님도 인상이 참 좋았는데 특히 당신의 아내를 살뜰하게 챙기는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에 남자친구도 이토록 다정했던 거구나. 새삼 가정교육의 힘을 느낄 수 있었는데 걱정했던 시누이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만 선머슴 같은 모습이 있어 처음엔 당황했는데 표현이 좀 과격할 뿐 마음은 누구보다 정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랑 참 잘 맞았는데 그래서 저희 둘은 금방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자기는 자기 동생보다 제가 더 좋다며 자기 여동생 하라고 했는데 이 집에는 제가 그토록 바라는 온기와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더 남자친구와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었죠. 그리고 그 후 상견례를 시작으로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친정 부모님이 없는 저를 위해 양가 혼주자리는 전부 없애자고 시부모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삼촌이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이니 삼촌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저는 또 눈물이 나오고 말았어요. 결혼을 앞둔 뒤로는 삼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자 시부모님이 살짝 놀라셨는데 그때 시아버님이 분위기를 바꿔보시려고 자기도 아들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가겠다고 농담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다시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달라졌고 저는 시부모님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으로 결혼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다 결혼식이 코앞에 닥쳐 삼촌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이미 신혼집도 마련하고 신혼 살림도 전부 채워 넣었는데 삼촌은 제가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며 돈 5천만 원이 든 봉투를 저한테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삼촌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큰 돈을 줘? 됐어. 나 이미 결혼 준비 다 했어. 돈 안 부족했으니까 이 돈은 가지고 있다가 삼촌 써. 야, 내가 이 돈 너 시집갈 때 쓰려고 모은 돈이거든? 물론 적다고 하면 적은 돈인데 그래도 너한테 쓰려고 모은 돈이니까 받아. 싫어. 그리고 이 돈이 왜 적어? 너무 큰 돈이라서 안 받는 거야. 삼촌 필요할 때 쓰라고. 삼촌은 이미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고 이 돈 없어도 살아. 내가 처자식이 있냐 빚이 있냐. 풍족하게 살지 못해도 궁핍하기는 안 산다 이거야. 그리고 네가 이 돈을 받아야 삼촌도 나중에 할 말이 있지. 무슨 말? 나한테 생색 내려고? 그럼 나는 아주 죽을 때까지 생색 내고 살 거야. 그리고 우리 누나한테도 나중에 생색 좀 내야지. 정말 못 말려. 그래도 싫어. 삼촌 고생해서 모은 돈일 텐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써? 삼촌이 누구 때문에 고생했는데 다 너 때문이잖아. 아니, 네 덕이야. 네 덕에 삼촌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원래 여자들이 결혼하면 비상금 갖고 있고 그러는 거야. 그래야 목소리에 힘이 있지. 정말 유난이야. 그리고 우리는 전부 공동 관리하기로 했는데 내가 비상금 갖고 있으면 반칙이지. 순진한 것. 성민이 걔는 비상금 안 만들 것 같냐? 원래 남자친구랑 남편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원래? 총각이 그걸 어떻게 알지? 나 몰래 도둑 결혼이라도 하고 왔나? 뭐래? 삼촌 이래봐도 순수하다. 그리고 삼촌은 자만추를 선호해. 자만추 알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진짜 촌스러워. 삼촌 나이에 무슨 자만추. 차라리 이 돈으로 결혼정보회사 그런 데 가입할까? 야, 삼촌 아직 그 정도는 아니거든. 남자가 존심이 있지. 너나 잘 살아. 삼촌이 그렇게 말 안 해도 잘 살 거거든. 우리 사이 되게 좋은 거 몰라? 알지. 그래서 사실 안심이 되긴 해. 성민이한테 잘해줘. 그리고 뭐? 행복해라. 어릴 때 못 해본 투정도 다 부리고 남들 사는 것처럼 배꼽 빠지게 깔깔깔 웃으면서 살아. 네 잘난 이모들보다 훨씬 더 행복해. 알겠어? 그리고 삼촌이 능력이 있었으면 더 잘해줬을 텐데 미안하다. 무슨 소리야. 그리고 왜 갑자기 사람을 울려. 삼촌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삼촌 아니었으면 나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지도 몰라. 그리고 나도 다 알아. 내가 삼촌 젊은 날 다 뺏어갔다는 거. 아니야. 삼촌이 예진이 너랑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덕분에 삼촌은 네 엄마랑 한 약속도 지킬 수 있었고 이제야 삼촌도 밀린 숙제를 다 끝낸 기분이야. 사실 너 시집가기 전에 이 말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삼촌은 두 눈망울을 그렁그렁 하더니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저에게 건네줬어요. 그리고 거기엔 저희 엄마의 글씨체가 있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엄마가 삼촌한테 보낸 편지더라고요. 그리고 삼촌은 읽어봐도 된다고 했는데 편지에는 저희 엄마가 동생인 삼촌을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했는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어요. 배다른 남매라 같이 살지도 않았고 어찌 보면 다른 이모들처럼 삼촌이 미웠을 텐데 저희 엄마는 그런 자기 동생을 끝까지 걱정했더라고요. 그리고 삼촌은 자기 때문에 저희 엄마 다리가 그렇게 되었다며 자책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는데요. 편지에는 자기는 괜찮다고 네가 다치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적혀 있었는데 그땐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의 아픈 다리를 저는 정말 싫어했는데 저희 엄마는 자기를 다치게 한 삼촌을 전혀 미워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있을 동생을 끝까지 챙기며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너는 내 동생이라고 언제든지 누나를 찾아오라고 당부의 말도 있었는데 나중에 정말 나중에 지금의 미안함과 고마움을 갖고 싶다면 딱 한 번은 누나인 자기를 위해 무언가 기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순간 저는 삼촌의 얼굴을 쳐다봤는데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를 데려오는 게 누나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잘 키우면 누나가 기뻐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랑 같이 산 이후로 나는 늘 숙제를 하는 기분이었어. 네가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나는 하늘을 보고 누나한테 어떠냐고, 기쁘지 않냐고, 나 약속 잘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착각했다는 걸 알았다. 이건 누나가 기쁜 일이 아니라 내가 기쁜 일이었어. 너 같은 조카를 키우는데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젠 너를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겠다 생각했지. 그래서 내가 결혼하니까 이제 홀가분해? 숙제 끝난 것 같아서. 삼촌은 이제 자유야. 그러니까 너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아. 그래야 삼촌 네 엄마한테 약속 지켰다고 말할 수 있어. 너도 알지? 네 엄마 다리 왜 다쳤는지. 그래서 나는 누나 다리를 보는 게 너무 죄스러워서 도망 다녔어. 어린 네가 나를 원망할 것 같아서 무서웠지. 근데 그날 막내 누나 집에서 너를 보는 순간 나는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 됐어. 너를 지켜야 했으니까. 저는 삼촌의 말에 차마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삼촌도 말하기가 힘든지 그냥 서로 웃고만 있었는데 저랑 삼촌 눈에는 눈물만 흘렀죠. 지금 생각하니 저랑 삼촌은 울보 중에 울보였어요. 결혼식 날에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결혼식 사진에 삼촌과 제 눈이 퉁퉁 부어 있었는데 지금은 추억이 되어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이 사진을 포토샵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진지하게 고민했었다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제 반쪽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며 그 사진을 사수했는데 남편 말을 듣길 잘한 것 같아요. 결혼 사진을 보면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아직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살림도 잘 못하고 시부모님에게도 어쩐지 어디가 좀 어색한 며느리인데 삼촌이 저를 정성스럽게 당신의 모든 시간을 바쳐 키워줬다는 생각 자체가 저에게는 늘 당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실수에도 주눅들지 않고 서툴러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사는 요즘인데요. 시부모님도 제가 가족이 되어 집안이 더 화목해졌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말 안 듣는 자기 아들 데려가줘서 고맙다고 어찌나 저한테 잘해주시는지. 저는 친정 부모님은 없지만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그런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삼촌도 제주도에서 자기가 바라는 펜션 사업을 시작했어요. 방갈로 같은 나무집을 지어 투숙객을 받는 건데 방갈로가 세 채밖에 안 되지만 저희 삼촌이 손수 다 지은 집이고 또 먹거리부터 모든 걸 다 하다 보니 바쁘다고 요즘은 전화통화도 잘 안 되는데 삼촌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중인 것 같아요. 말로는 대박 쳐서 자기는 큰 부자가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으면 자기가 서포트하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부디 진짜로 대박이 나서 삼촌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한 말을 지켰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 부부도 좋고 삼촌도 좋고 일거양득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바라올 건데 저희 삼촌에게도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짝꿍이 어서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삼촌 같은 진국인 남자도 잘 없는데 그런 삼촌의 가치를 딱 알아봐주는 지혜롭고 현명한 외숙모가 나타나길 소망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제 삼촌이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삼촌도 입이 찢어라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부쩍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엄마가 자기 대신 삼촌을 저에게 보내준 것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삼촌한테 쓰지 않았나. 새삼 엄마의 편지가 너무나도 감사한 오늘인데요. 저 역시도 그런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삼촌에게 효도하는 그런 조카딸이 되겠습니다. 저의 지나온 시간은 다사다난하고 치열했지만 남은 긴 인생은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상 저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부족한 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건강 잘 챙기시고 매일매일이 반짝반짝 빛나는 행복한 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